안녕하세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 잘 기억하고 있죠?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인사관리 파트, 실기 파트 3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들어가고요. 물류관리 이론 파트를 지금 선생님이랑 배우고 있는 13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가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중요한 실기 파트 페이지들을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기간에 수행평가까지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류관리 이론을 이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46페이지입니다. ERP가 평상시에는 실기 위주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론 파트가 있을 때는 이론 위주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파트를 같이 볼게요. 자,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요, 고객들의 수요를 측정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수요에는 잠재 수요가 있고 유효 수요가 있어요. 잠재 수요라는 거는 그 교과서를 보시면 구매 욕구는 있지만 구매 능력이 아직 안 돼서 소비로 연결하지 못한 잠재 수요를 얘기하고요. 유효 수요라는 거는 구매 동기만 있으면 바로 구매할 수 있거나 구체적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 방법이나 시장조사 방법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은 수요 예측 방법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량적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정성적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이라는 거는 그런 수량화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거고요. 정성적이라는 거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 없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방법을 보면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계량 변수의 연속적인 관찰치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통계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은 그 판매량 기준으로 기간별로 평균 추세를 기록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뭐 관찰치를 통해서 하거나 뭐 평균을 통해서 하거나 자, 지수평활법이라는 거는 그 판매량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중평균값의 추세를 통해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귀분석이라는 거는 수요 영향에 미치는 원인과 결과 변수들 간의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회귀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너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량적 분석에는 뭐가 있는지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성적 분석법에는 시장조사법이 있어요. 소비자의 그런 동향 조사를 하거나 판매점을 조사하거나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델파이법은 질문지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중역평가법은 그런 회사의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측하는 거고요. 패널 동의는 말 그대로 패널들, 경영자, 판매원, 소비자들을 패널로 구성해가지고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타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량적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걸 토대로 하는 거고 정성적은 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예측 방법들이 있는지 정도만 큰 틀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에 있어서 수요 예측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때 수요 예측을 하면 판매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판매
판매 예측도 하고 계획도 하는데 판매 계획하는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47페이지에 판매 계획을 할 때는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계획 같은 경우부터 볼까요? 그래서 판매 계획은 그 기업이 판매를 목표로 하는 판매 활동에 대한 계획으로서 그 수요 예측이랑 판매 예측의 결과를 사용해가지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장기 계획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판매 경로 같은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3년부터 5년간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중기 계획은 2, 3년 정도를 하는 건데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제품별로 매출액을 예측하고요. 디자인 개발을 하고 품질 개선을 하고 원가 절감, 판매 촉진 이런 제품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판매 측에 의해서 연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연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제품별 가격이랑 판매 촉진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단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계획할 때는 이제 보통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판매 예측을 통해서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교과서 147페이지의 그 밑에 부분 목표 매출의 결정 방법은 너무 공식화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 파트는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갈 거예요. 가격 전략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148페이지 가격 전략을 볼게요. 우리가 판매 목표를 정했다면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런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격 결정 영향 요인을 보면요. 내부적인 요인이랑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뉩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제품의 특성이나 비용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재, 소비재인지,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 표준품인지, 계절품인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도 제조 원가, 직접비, 간접비, 고정비, 변동비, 손익분기점, 우리 회계 때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은요. 마케팅 목표라든지 고객의 수요라든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선이 좀 애매한데 선생님도 지금 방금 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에는 마케팅 목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목표도 생존 목표, 이윤 극대화 목표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요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는요, 고객의 수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기업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능력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수요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유통 채널, 물류 비용 이런 것들 유통 채널도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 환경들, 다른 기업의 가격, 품질 이런 것들도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법, 규제, 세금 이런 것들도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제품의 외부적인 요인은 그 제품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고객 수요, 유통 채널, 경쟁 환경, 법, 규제, 세금
그래서 이렇게 큰 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구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가격 전략 파트에서 보면은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 149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원가예요.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이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만 받고 물건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원가가 제일 첫 번째인데 그 생산자가 이걸 만들 때 제일 먼저 원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 원가에다가 영업 비용이랑 이익을 플러스해가지고 생산자의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이제 소매업자한테 넘길 건데 자, 생산자한테 도매업자가 살 때 도매 매입 원가는 생산자 가격에다가 영업비용이랑 이익을 붙여가지고 도매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럼 도매업자는 생산자한테 이 비용에 사가지고 도매 가격을 이익을 붙여서 소매업자가 이제 또 도매업자한테 사겠죠. 여기다가 영업비용이랑 이익을 합쳐서 소매 가격을 소매업자가 설정을 하면 이 최종적인 가격이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익을 조금씩 이제 덧붙여가지고 맨 처음에 원가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는 소매 가격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 요소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주로 두 번째 이제 무슨 시장 가격 뭐 다른 기업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원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격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수주 관리로 넘어갈 거예요. 150페이지에 수주 관리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수주 관리라는 거는요. 구매를 결정한 고객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 거예요. 수주라는 단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 과정으로 구매가 확정된 고객의 주문을 관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구매가 확정된 고객의 주문을 관리하는 것을 수주관리. 그래서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고객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막 등급도 매기고 뭐 VI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그런 매출을 내주는 고객들을 중점 관리 대상을 해가지고 뭐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계속 팔려고.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VIP 고객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고객을 잃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랬을 때 수주라는 거는 구체적인 주문을 결정한 사람한테 고객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 과정인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의 주문을 관리하는 건데 이때 전략이 좀 있어요. 전략. 그래서 관리하는 고객의 주문을 관리할 때 이 고객을 중점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우수한 고객들이 제품의 그런 이익을 많이 달성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중점화하기 위한 방법에 세 가지 정도의 전략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ABC 분석이라고 합니다. ABC 분석, 뭐 파레토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위 20%, 뭐 30% 고객 같은 사람들이, 거래처의 사람들이 그 기업의 모든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상위 몇 프로가 우리 회사의 정말 많은 부분의 매출액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에 의해서 그런 이런 우량 고객, 거래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 30%가 70%, 80%의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달성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라는 게 고객 중점화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객들이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분석이라는 거는요. 판매 실적이랑 기업 경쟁력, 판매 능력, 성장 가능성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 가로행과 세로행을 배열한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해가지고 우량 거래처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판매 실적,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제 수치화를 매겨가지고 어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까? 여기를 포인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중점화하는 거예요. 여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목표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거래처나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는 것도 어찌됐든 그 우량 고객들의 핵심 거래처나 핵심 고객들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중점화하겠다는 전략이라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관리라는 거는 그런 주문을 받은 고객들을 주문을 관리하는 건데 근데 그런 주문들이 거의 고객 중점화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고객들이 매출액들을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점화 전략들을, 고객 중점화 전략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객들을 중점화하고 이제 관리를 할 때 결국에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을 때 맨 마지막에 보면은 151페이지에 이제 대금을 회수하는데 뭐 이제 신용거래, 신용한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회계 때도 배우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출 채권 회전율은 당기 매출액을 매출 채권 기초잔액 플러스 긴말잔액을 2로 나눈 다음에 당기 매출액을 나눠주신 다음에 100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공식으로 보면은 자, 이거랑 연결시켜서만 알면 돼요. 자, 매출 채권 기초잔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 여기다 200만 원, 그리고 기말잔액이 400만 원, 2로 나누면 300이겠죠. 이거 두 개가. 그리고 그 매출액 전체가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나누면 매출 채권 회전율은 5가 됩니다. 그때 이 5를 가지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365일을 5회로 나눠주면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73일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 나오면은 대입해가지고 풀면은 매출채권 회전율이랑 회수기간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